이번에 대출 완화를 한다고 해서 기대감이 뭐 엄청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자,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중에 하나죠. 실수요자의 LTV를 70에서 80%로 늘리겠다. 그런데 생애 최초의 경우 80%, 그리고 나머지는 70%로 고정을 하고, 그 경우를 제외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30에서 40% 정도의 LTV를 보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정책이에요? 과거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2014년쯤에 LTV를 70%로 완화해주는 7월에 초이 노믹스가 발표가 됐죠. 이 초이 노믹스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폭증을 했다. 그래서 당시 가계부채 상승률이 지금보다 이때가 오히려 최고였다. 초이 노믹스가 발표가 되면서. 초이 노믹스가 무슨 정책이에요? 빚내서 집 사라. 즉 가계부채로 건설사를 부양하는 정책이죠. 물론 여기서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도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 초이노믹스의 폐해는 엄청나서 빚이 많아지면 뭐가 줄어요? 소비가 감소하게 되죠.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눈에 띄지 않는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보면은 통화승수가 엄청나게 떨어진다. 통화승수가 뭐예요? 은행에서 1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통화가 100만 원이 늘었다가 되지 않는 게, 이 100만 원을 A에서 써서 B, C 이런 식으로 20번을 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만들었지만 이 100만 원이 여기서 100만 원으로 사용하고 여기서 또 사용하고 하면서 한 20번을 돌았을 때 2천만 원의 효과를 낸 거죠. 통화 횟수가 높으면 소비가 그만큼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은행에서 막 200만 원을 막 찍죠. 그러면서 유동성 과잉 장세다, 과거에 비해서 돈 엄청나게 찍어낸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20번은커녕 한 5번 돌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에 작용한 거는 1000만 원 정도의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은 돈은 더 많이 찍었는데 소비가 안 돌아서 경제에 작용하는 것은 적죠. 그런데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돈 많이 찍어냈고 거기다가 빚을 잔뜩 늘려가지고 소비를 감축시켰다. 그럴 경우는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몇 년 후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돈 많이 풀어놨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를 더 낮춰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막 대출 내준다고 조화를 하고 있는데, 대출을 줄여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집값에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거지 대출을 안 내줘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청년층 집 못 사고 주거 사다리 끊는다, 대출 안 나와서. 그런데 대출을 막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완화해야 집값이 잡힌다,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론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LTV를 또 풀었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오를 것이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LTV 규제가 가장 심한 한국, 가장 높은 나라는 90, 낮은 나라는 65인데 우리나라 40%까지 낮췄다. 그러면서 뭐 미국은 80% 나오고 있고 뭐 홍콩은 90% 나오고 있는데 한국만 규제 폭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DSR이 적용이 됐어요. DSR이 적용이 되면 LTV는 필요 없는 거예요. LTV에 걸린 게 아니라 DSR에 걸리기 때문에. DSR은 왜 시행이 됐어요? 일본 거품 붕괴의 가장 큰 실책이 뭐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주죠. 토지 같은 경우는 LTV를 120%까지 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0억짜리 땅을 사는데 은행에서 12억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 2억을 가지고 딴 데 돈을 더 굴릴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빌려준 이유는 뭐냐? 땅값은 계속 오르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굳은 부동산 불패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은행권까지 그런 심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빚으로 만든 거죠. 결국에 터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계속 오르니까 안 되면 담보로 회수하면 돼, 이 생각이니까. 미국도 똑같았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터졌냐? 은행에서 집값은 계속 오를 거예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저 사람은 이자도 갚을 능력이 안 돼. 근데 그 사람한테 한 8억씩 빌려주는 거예요. 왜?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니까. 그 사람이 못 갚으면은 그때쯤에 한 12억으로 집값 올랐을 텐데 집으로 회수하면 우리가 남는 거 아니냐. 경매로 해가지고 한 번 유찰 정도 되더라도 9억 8천 정도 나갈 텐데 그러면은 이득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빌려주다 망했죠.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다가 부동산 붕괴가 왔다. 그런데 미국은 눈치 빠르게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바젤3 협약이 나왔죠. 그래서 미래 손실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담보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무너지기 시작하면 똑같다는 건 순식간이다. 그래서 DSR, 당신이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이 소득이 100만원을 벌면은 그 중에서 40만원까지는 빚 갚는 데 써도 된다. 나머지 그래도 60만원이 있어야 생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40만원어치만 빌려주겠다. 미국 같은 경우 한 43만원 정도. 그래서 DSR을 적용을 했으니까 LTV를 저렇게 풀어놔도 괜찮은 거고, 우리나라는 DSR 언제 적용됐어요? 작년 7월에 적용됐는데 DSR 적용도 안 됐는데 규제 폭탄이라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리한 것만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LTV 규제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집값 거품은 많이 쌓였어요. 그 이유는 소득과 관련 없이 담보가치만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뻥튀기가 되면은 대출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위험하다, 집값 폭락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LTV 50% 선에서 잘 정리됐기 때문에, LTV가 뭐 40% 미만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도 집값 안 떨어진다. 저것 때문에 집 못 사서 나라 망한다고 말하더니 저것 때문에 집값 폭락 안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주담대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중채무자 비중이 44%가량 되는데 그만큼 대출을 더 받았다는 거죠. 영끌을 했다는 거예요. 영끌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서브프라임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다. 유리할 때는 LTV 규제가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LTV 80% 풀어줬다는 거는 집값 붕괴 온다는 얘기네요. 80% 풀어가지고 그 산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죽는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 시에. LTV 풀어주는 것은 나라 망하는 정책이다. LTV 풀어주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LTV 풀어주면 집값 폭락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경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니 뭘 하라 그래요? 무의미하니까 DSR 풀어줘라. 미친 인간들이에요. LTV만 저 정도 했어도 가계부채가 폭탄 수준인데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을 봐봐요. 대출 규제 풀면은 가계부채 내간이 터질 수밖에 없다. 미친듯이 폭증했던 가계부채를 겨우 2달 잡아놨더니 이제 2달 감소됐죠. 이거 다시 건드릴 거예요. 나라 망하라는 거죠. 나라는 망하더라도 기득권들은 돈을 벌 수 있죠. 부채가 많아지면은 저소득층이 부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 높아진 부채를 가지고 뭘 하느냐? 자산을 사주겠죠. 부동산 같은 거. 부채가 늘어나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득 보는 쪽은 기득권이에요. 건설마피아 혹은 강남 재건축을 많이 가지고 계신 관훈클럽분들, 그러니까 지들 이익 보려고 나라 망하든 말든 가게에서 돈 잔뜩 뽑아내다가 기업을 살리고 기득권을 살려라 라고 말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DSR을 적용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빠지고 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올라간 거다. 이게 언제예요? 2020년 기사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로 튀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더 튄 거죠.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빚,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140%를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지금 대출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란 거예요. 저희가 가장 많이 경고했던 게 뭐예요? 대출이에요.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정말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금리 인상, 그리고 그 전에 미국에서는 양적 축소 들어가고 이런 것들 있었죠. 가계부채가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한 거고, 그 뒤에 갑자기 세계적으로 긴축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때 가계부채 다이어트 해야 된다 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 와중에 막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그래서 일시적인 금리 완화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일시적인 거품이 더 쌓인다고 해서 그때가 안전할 때예요? 특히 실수요들 내 집 마련할 때예요? 그때가 이미 눈썹까지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깨에서 파는 게 기본이죠. 눈썹까지 올라와 있는데 실수요들 사래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태로 인해서 매달려서 발이 떠 있는 상황에서 상투급까지 올라간 거예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LTV 낮아서 안 터진다? 이 그래프를 보시겠어요? 가계비 상환 부담이 5년 새 17% 가까이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거는 세계적으로 최고다. 가계부채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터져서 나온 게 뭐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저금리 정책 플러스 서브프라임 비율 증가. 서브프라임이 뭐예요? 프라임이 고급. 서브프라임은 돈을 이만큼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담보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너도 나도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은행권에서 MBS로 묶어가지고 프라임 등급 잔뜩 넣어놓고 서브프라임 몇 개 껴놔서 도구나 카우나 돈 빌려준 거죠. LTV 70% 80% 빌려주면 그게 내 집이에요. 은행집이. 그게 서브프라임이에요. 왜 서브프라임 사태를 만들려고 하냐. 근데 LTV만 풀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날 일 없죠. 왜? DSR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LTV를 억제한 이유는 DSR이 본격 시행될 때까지 LTV를 막아놓은 거다. 그래서 작년 7월에 DSR 1단계가 적용되면서 LTV가 살짝 풀렸죠. DSR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구나 카우나 막 초이노 믹스로 70%씩 빌려주고 그랬으니까.
갑자기 DSR 적용하게 되면 확 무너질 수 있으니까 LTV를 차츰 낮춰가면서 DSR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든 건데 DSR을 폐지하라고요? 앞으로 DSR 폐지하라는 인간들이 있으면은 가서 매국노라고 댓글을 다셔야 돼요. 거기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크죠? 환율 보세요. 환율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치솟으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죠? 가뜩이나 올라가는 물가에 더욱 압력을 크게 준다. 왜? 우리나라는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서 1100원일 때 4%가 오르면 얼마예요? 1144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4% 올라갔으면 1248원이 되는 거죠.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입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수입해서 팔려고 하면은 더 오르겠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름도 더 비싸게 사죠. 우리나라 원유 의존도가 얼마나 높아요? OECD 중에 최고죠. 그러면 이렇게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요?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외환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를 올려야 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강력한 이유 역시도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화폐 가치를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 금리 인상이죠. 스태그플레이션 뭐 가능성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속에 물가 급등일 때 금리 인상도 안 하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플레이션은 하지 말고 스태그만 갑시다 라고 하려면 금리 인상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금리 인상하면 대출 어떻게 돼요? 터질 수밖에 없죠. 금융 취약성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 더욱 크다.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넘어섰고 문제는 상승세라는 거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취약성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IMF 때나 신용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선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대출 쉽게 보고 집값 올려서 비싸게 팔고 갚으면 되지. 주가 계속 오르네? 코스피 계속 오를 거니까 팔아서 갚으면 되지. 코인 엄청나게 남네? 이자가 뭐 20%면 어때? 코인은 막 5배씩 뛰는데 망하는 지름길이야. 결론 빚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이제부터는 대출 쉽게 우습게 빚도 자산이라고 하고 대출은 갚는 거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공식 속상에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붕괴 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왜냐? 당신들 저렇게 조장해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었으니까.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만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나라 뭐 LTV 억제해서 됐다고요? 아니요. 가계부채 그리고 원리금 부담 모두 최고치다. 붕괴가 된다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붕괴가 될 것이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보다. 그런데도 대출 더 나온다. 집값 더 오를 거야. 사고 싶은 분들 사세요. 회생하고 파산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그러셔도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노력해온 것은 모두 잃을 각오를 하셔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